제3주제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 세미나의 사회를 맡으실 김용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호 교수님은 인하대학교 사회대 학장 겸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김용호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그러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인데 사실 이번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경제를 좋아하셔서 경제를 제일 먼저 넣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주제인 경제, 또 두 번째 주제인 복지, 그리고 다음 주제인 정치가 이 통일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압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의 경우에는 경제의 돌파구도 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지도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정치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세 번째 주제이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7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그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또 핵심 위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토론하시는 분은 7분 이내로 해주시면은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1주제를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조영기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조영기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드릴 것은 한반도 통일 무엇을 어떻게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 통일을 바라보고 또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안 넘어가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 그리고 과제에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이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노동 이야기할 때 보니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복지의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데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인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상으로 보면 한민족 국가의 분단 상태를 종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은 분단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것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이중구조가 있다. 그 인식에서 분단 상태를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의 주체가 분단 종식의 상태를 지속해서 통일 국가를 영위해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현실을 지속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의 부정과 현실의 지속이라는 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통일에 대한 가치를 조금 찾아내야 된다. 무엇을 부족하고 무엇을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남북한의 문제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대 일당 전체주의 국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계획경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화와 획일화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고 다양화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택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다양화된 체제 자체가 완벽한 사회 제도가 아니라는 그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한반도 통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북한 주민들이 억압과 결핍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를 찾아준다라는 측면에서 식업성의 문제이다. 2,450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자유의 문제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 문화적 자유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적 자유를 가 된 상태에서 한반도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은 바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일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분단된 국토를 연결해야 되는 역사성 또는 민족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더해서 주로 국제 정치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다 또는 불안과 분쟁의 씨앗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일을 어떤 상태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지향성으로 통일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통일은 분명히 가치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치지향의 통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사적 민족적 관점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국토를 다시 이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재통일이 된다. 리유니피케이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서는 우리의 통일은 또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지향의 가치를 같이 포함을 시키면 우리의 통일의 가치는, 한반도의 통일의 가치는 단순한 재통일을 넘어서 신통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북아 평화를 같이 보장해주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통일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단순히 남북 한간을 비빔밥에서 비빔밥을 하는 것, 비빔밥을 뭉치는 것과 같은 의미의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라는 의미에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은 바로 변방의 역사에서 중심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가치지향의 통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어떻게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이 통일 시나리오를 제가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통일 플랜 A,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서 통일 플랜 B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 플랜 A는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이 프로세스를 보면 남북 교류 협력, 북한의 변화, 합의 통일의 이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계가 정말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전제, 뭐 이런 독재, 이런 그가 있는 상태에서는 합의 통일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북한이 비핵화 개방화의 노력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결국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비핵화 개혁 개방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인데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결국 프렌네이에 의한 통일은 선통합 후 통일의 시나리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상당히 조금 현실 립서비스 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현실 실현 가능성은 저는 조금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프렌 B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내구성이 굉장히 약화됐고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저는 이것을 우리의 통일의 창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로는 북한의 시장 정보화가 확산되고 시장화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독일 통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통일의 과정을 보면 통일 국가를 형성한 과정을 보면 먼저 통일하고 난 뒤에 후 통합의 과정을 겪었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통일도 그랬고 또 우리 역사적 과정에서도 많은 경우를 겪었다. 그래서 플랜 B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은 저는 두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남북한 간의 통합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분명히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통합 후 통일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개인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이 급변 사태도 우리는 통일의 기회 또는 통일의 창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통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옅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많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국가들이 급변을 통일의 기회로 활용하고 통일 이후에 통합의 과정으로 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통일 거부 담론이나 통일에 대한 거부 담론이 굉장히 많은데 사례를 좀 들면 뭐 과도한 통일 비용 부담론, 그래서 통일 안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안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또는 뭐 통일하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때 되면 뭐 치안이 불안해지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은연중에 우리가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통일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하고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대남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 대외 정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독일 통일의 성공 요인도 보니까 민주화 과정에서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때 경제학자들은 화폐 통합이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거는 맞지 않지만 정치적 관점에서는 통일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좀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음.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 당국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였는데 이제 플랜 B에서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되는 통일이 아니라 어쩌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되는 통일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식량 지원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10만 톤을 한 목에 주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다수 분할해서 소량 포장해서 지원해서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우리의 헌법에 의하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나 또는 우리 정부의 무관심 또는 중국 정부와 북한 간의 그 미묘한 관계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그 탈북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하든 비공식적으로 하든 이런 재중 탈북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경비 또는 뭐 재정적 지원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재중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지금 15만에서 25만 정도 있는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한국에 다 데리고 오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중국이나 또는 몽골 같은 데서 또는 그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같은 데 정착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굉장히 월동 겨울 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궁이 개량 사업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사업이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우리가 인권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그 인권법 속에 어떤 거가 포함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 관계를 흐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북한 주민의 마음 얻기입니다. 정보화를 지원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TV 수상기를 북한에 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남북한 방송도 상호 개방하는 것도 방안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정보를 북한의 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유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과제는 시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장화가 되는 것인데 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품에 정보도 같이 묻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글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상품에 우리의 이 한국 상품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가 지금 플랜 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 발표 중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플랜 A가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고 그 중요한 방침인데
북한의 급변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마련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플랜 A만큼 플랜 B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기 교수님께서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오래전에 주장해 왔는데 특허를 내지 않아서 우리 조영기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식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 부탁드립니다. 네, 경남대학교 김근식입니다. 오늘 이 광복 70주년의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자라는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기조연설 내용을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보니까 주된 화두가 이 보수와 진보 사이의 공감대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사이의 소통의 공간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공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좀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지난 15년 정도를 겪으면서 이른바 진보정부 시절에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단꿈도 우리가 꿔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정부 이후에 보수정부가 또 등장하면서 이 강경과 봉쇄와 압박이라고 하는 또 매운 회초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는 둘 다 경험을 해보고 겪어본 지금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이게 둘 다도 잘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들을 저는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는 화해협력 만능주의라든지 또는 봉쇄 압박 능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단순화시킬 게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가장 전략적이고 스마트한 대북 정책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제가 합리적 진보 같은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근데 합리적 진보가 굉장히 외롭습니다. 양쪽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살 길은 보수와 진보가 합리적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보더라도 남북 관계가 거의 우여곡절의 롤러코스터를 타왔습니다. 그리고 가다서다의 진정과 퇴행이라는 것을 계속 해왔던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해협력 기간에 남북 관계가 잘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북을 생각하는 거라든지 북한 사람이 남쪽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해협력이 증진되는 또 한편으로는 상호 구성원 사이의 불신과 대립도 같이 커갔습니다. 아주 묘한 기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합의된 내용들이 이행된 적이 별로 없는 남북관계 현실들을 보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는 도대체 남북관계가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본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남북관계는 애초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될 수가 없는 영역이다 이게 봉쇄 압박하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도 단편적인 거고 북한의 선의에 기대해서 화해협력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것도 이게 잘못된 단편적인 것이고 본래 남북관계는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정리했습니다만 힘으로 정의되는 남북관계라는 거죠. 남북관계는 본질 자체가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힘이 센 쪽에서 힘이 약한 쪽을 먹으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쪽은 힘이 센 쪽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70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 쪼개지면서 서로 정치적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부인하고 군사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정한 힘의 관계로 정의되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화해협력이든 아니면 그 강경과 압박이든 이걸로 해서 한순간에 말끔하게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관계 본질이 힘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게 단순한 그 쉬운 단편적인 것으로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먹으려는 쪽과 먹히지 않으려는 쪽 사이에 기량 관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것인데다가 우리는 독일이나 다른 그 분단 국가와 달리 어떤 상황이냐면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부인과 군사적 정전 체제라고 하는 냉혹한 이 대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 협력이 아무리 잘 돼도 군사적으로 무슨 도발 사건이나 충돌 사건이 하나 나면 모든 것이 무력화됩니다.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전쟁이 중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 분단 체제와 군사적 정전 체제라고 하는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이 그 힘의 대결 구조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깨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남북관계 본질을 전제해놓고 지금에 와서 변화된 환경을 좀 보면 국제 환경도 상당히 좀 과거와는 좀 변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야기하는 신형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패권을 추격하려는 중국 사이의 기란 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또 요즘에 드러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동북아 차원에서는 둘이 마주쳐서 싸우고 힘을 겨루겠지만 오히려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미중 두 나라가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런 시기가 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된 환경 중에 하나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망할 거란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경제적 쇠락이나 이 하드랜딩의 가능성들이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드러난 겁니다만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가 과연 이게 상호 병행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냐 이런 등등의 것도 그 지난 화해협력 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기와는 다른 지금의 새롭게 형성된 국제 환경의 좀 질적 변화의 양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변화된 정세는 북한의 대남 전략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를 요즘에 하고 다닙니다만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략은 저는 투코리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쪽에 대해서 잘 지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뭘 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한테 뭘 주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라는 게 이제 북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 투코리아 전략의 기본적 배경은 이미 이제 김정일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상대적 자신감을 가진 데 배경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등장했던 1994년의 고난의 행군 시기하고 김정은이 등장했던 2012년의 강성국가 진입을 보면 북한이 확연히 위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과 지금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북한은 어떤 그 내구성이 생겼냐면 남북 관계를 통해서 남쪽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자기가 뭐 절박하게 매달려서 남은 쪽으로부터 무슨 지원을 구걸하거나 매달릴 생각이 전혀 없다. 또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금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에 뭘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해도 북이 시큰둥합니다. 안 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코리아 전략의 기본은 뭐냐면 두 개의 나라로 그냥 이웃국가로 서로 건드리지 말고 살자라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분리공존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90년대 초, 2000년대 초까지의 자기들이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고난행군 전략에서 이제는 망하지 않는다는 상대적 자신감에서 이제는 분리된 채로 그냥 쭉 가자. 서로 건드리지 말고, 서로 도우려도 하지 말고, 서로 친하게도 말고, 서로 미워하지도 말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이 저는 북한의 지금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최근 투코리아 행보로 이제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게 금년 8.15 때 표준시 변경한 거 같은 거예요. 이제 이웃 나라로서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로 확실히 하자는 상징적인 행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2+2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남쪽을 대한민국으로 호출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실장,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 관련해서 예전엔 조평통이나 국방위 관련해서 성명이 많이 났다면 최근에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 외무성명의 성명이 많이 납니다. 남쪽에 대해서 외무성명. 국가로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북한 내부 담론에서도 민족 담론은 굉장히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담론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애국주의, 국산품 애국운동, 강성국가, 또 최근에는 또 김일성 민족이라고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김일성 조선이라고 씁니다. 민족이란 말을 뺍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북한의 이 투코리아 행보라는 것이 분리공존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닌 게 70년대까지도 동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독도 서독에 대해서 국가로서 인정해달라는 것이 일관된 서독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우리를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민공화국으로 독일 공화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국가성의 인정이라는 것이 동독의 정책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밌는 게 또 뭐냐면 70년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도 북한에 비해서 국력이 약할 때는 투코리아 전략을 썼습니다. 그냥
남과 북이 평화공존하자라는 것이었죠. 평화공존. 통일은 뒤로 미루자라는 것이었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북한도 남쪽에 대해서 투코리아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쪽 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의 화해협력기와 강경 압박기를 다 지나면서 남쪽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연부구식과 현부구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에 냉전시대 반북과는 또 다른 건데요. 북한이 미운 게 아니라 그냥 짜증나는 겁니다. 북한이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북, 현부구식이 확산되면 사실 향후의 통일의 순간이 어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설레임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 무슨 적개심의 증오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뭐 그냥 버러지 같은 괜히 옆에 있으면 귀찮은 이런 존재로 지금 자꾸 인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의 관계로 정해진 남북관계, 그다음에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대남 전략의 변화, 우리 내부의 의식의 변화들을 감안했을 때 남북관계에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이제 포괄적 평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프레hen시브 피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힘의 관계로 정해되지 않는 평화로운 관계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군사적인 정전체제, 그다음에 정치적인 분단체제라는 것도 우선 해결하자.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부인하고 정치적으로 이 증오하는 이 정치적 대결 관계. 그다음에 서로가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전쟁이 하시라도 날 수 있는 이런 정전체제 위험성. 이것들을 해소하는 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게 이 포괄적 평화입니다. 통일은 좀 뒤로 미주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평화의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대결 해소라는 측면하고 군사적 대치 해소라는 측면하고 또 하나가 우리 내부의 평화입니다. 내부의 평화. 그러니까 남쪽 내부의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하고 또 우리 남쪽 구성원이 북쪽 사람을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염증을 내고 혐오하는 거하고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을 또 싫어하는 거 이런 내부의 관계의 평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포괄적 평화를 정착시켜 놔야만 향후의 남북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평화로 가기 위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당장 그런 정치적 대결 해소와 군사적 대치 해소와 우리 내부의 평화 달성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첫 출발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중년 부부론이라는 말을 요즘에 제가 좀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너무 남북 관계 목표를 높이 잡지 말고 남북 관계가 가능한 목표, 현실적 목표를 좀 굉장히 좀 낮추자는 겁니다. 낮추자는 거. 신혼부부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도 갖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MB정부 때 했던 것처럼 당장 이혼을 불사하는 파경계 부부처럼 멱살 잡고 싸울 생각도 하지 말고 저는 중년 부부처럼 밋밋하게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사랑하진 않지만 평화롭게 사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저만 중년 부부가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랑은 않지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면서 그래도 부부란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는 이런 정도의 남북관계의 최소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출발이다. 그리고 그것이 남남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출발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 일각에서 이야기한 지나친 신혼기로의 복구의 어떤 희망,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은 3년이면 끝납니다. 어떻게 신혼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 MB정부 5년 지나봤지 않습니까? 북한을 우리가 때리고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오히려 한반도 평화는 엉망이 되고 우리가 얻어맞게 돼 있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의 어떤 그 설레임과 애틋함과 또 이혼부부의 어떤 그 적대적인 어떤 그 굴복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중년부부로 우리가 밋밋하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하고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하고 그렇지만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저는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중년 부부가 유지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일반화시킨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싸우더라도 때리지는 않습니다. 중년 부부가 유지되려면.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가끔 하죠. 하지만 때리거나 뭐 집어 던지거나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남북관계 중년 부부로 가려면 군사적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번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잘 나가다가도 군사적 도발이 생기거나 충돌이 생기거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년 부부의 가장 일차적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때리지는 않는다. 때리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년 부부의 조건은 뭐냐면 상대방의 삶과 가치와 생각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제가 어려서부터 성장해온 환경대로 집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중년 부부가 되려면 상대방의 삶과 생각과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우리의 가치와 규범으로 끌어들여서 복속시키겠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북한 역시도 남쪽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서 각방을 씁니다만 대화는 가끔 합니다. 주로 이제 자식 이야기죠. 자식 이야기. 아니면 이제 이사 갈 때 중요한 목동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런 걸 좀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남북 관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자주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한 거, 또 가능한 거,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이야기들만 대화를 해서 조금씩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투코리아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그 투코리아 전략에 맞는 게 중년부부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차피 자기들이 분리공존의 길로 가겠다는 게 대남 전략으로 지금 만들어졌다 한다면 북한의 오히려 투코리아 전략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중년부분으로 받아서 우리의 대북 정책도 중년부분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것이 오히려 저는 아까 우리 조영기 교수가 이야기하신 한반도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게 플랜 A든 플랜 B든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투코리아를 인정해 주면 그래서 상호 간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상호 간에 서로 다른 나라로서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어 주면 그것이 제가 볼 때 정치적 대결 요소와 군사적 대치 요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만 그것만 만들어 준다면 북한은 남쪽으로 흡수될 거라는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남쪽에서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남쪽이 계속 흡수통일, 제도통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것만 북에게 보여주고 그래 따로따로 살자. 서로 건드리지 말자. 그러나 때리지는 말자. 뭐 이렇게 지나면 북한이 스스로 알아서 그 내부에 저는 폴리티컬 다이나믹스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이 엘리트들의 균열이 생기고 북한이 정보가 유통되고 결국은 언젠가는 그 안에 정치 변동의 씨앗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최근 년간에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북한 내부의 시장 세력의 확대와 엘리트들의 이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저는 정치 변동의 맹아들이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북한 스스로가 정치적인 민주화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촉진하는 방법이 뭐냐면 외부의 위협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기들을 흡수통일할 거라는 위협을 죽여주면 그 내부의 동학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투코리아 전략에 우리는 중년부분으로 흔쾌히 수용을 해서 오케이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면서 두 나라로 서로 합의 가능한 이야기나 대화 가능한 것만 하고 서로 욕심내지 않고 따로따로 살자. 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용호 교수님께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걸 저작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저작권을 피해가려고 제가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친남도를 제고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의 친남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엘리트든 북한 일반 구성원이든 남쪽을 좋아하는 이 마음을 계속 늘려나가야지 친남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돼도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붕괴된 이후에 새로 등장한 권력이 또 붕괴된 이후에 새로 선출된 권력이 남쪽을 원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내부의 친남도 제고가 제일 중요하다. 이걸 저는 저작권을 피해가기 위해서 마음을 산다라기보다 친남도 제고라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김건식 교수께서 북한 당국이 종래의 그 하나의 조선 정책을 버리고 투 코리아 팔러시로 과연 넘어갔는가, 또 중년 부부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중년 부부론이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자들께서 또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토론을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 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이 강원도 속초고성 양양입니다. 고성군이 정확하게 남북 한 5개 읍면씩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7대 국회 때는 우리 쪽 고성 군수랑 저쪽 고성군 인민위원장이랑 금강산에서 만난 적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오늘 일단 제가 좀 토론문을 여기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라 좀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토론문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저는 뭐 저 스스로를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수파의 현실 정치인으로서 뭐 구체적인 지금 대북 정책을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는 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족 당위 측면에서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민족 당위가 강조가 되고 그냥 우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았었는데 형제였는데 분단됐으니까 같이 합쳐야만 된다는 것만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이익이 파생되는지 어쩐지의 얘기가 좀 등한시되면서 젊은 층에 대해서 통일되면 골 아픈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되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 기타 등등 문제로 골머리를 썼고 이런저런 방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게 이렇게 썽이 차게 해결되지 않은 게 꽤 됐습니다. 뭐 여기 청년분들도 계신데 뭐 지금 청년 실업 문제에서부터 아주 뭐 피부에 와 닿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세상이 바뀌어서 기업 예를 들면 요즘 인터넷 기업 직원 몇 명 안 두고 잘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이 좀 기업이 방구 껴나 끼려면 외형이 나와야 되고 좀 매출 규모도 나와야 되고 이런 세상입니다. 국제사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요 정도 인구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이 정도 규모에서 세계 경제대국 12위 수출 7, 8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보다도 못한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섬은 다 뚫려 있지 우리는 한 군데가 막혔습니다. 이런 환경을 갖고 정말 어느 나라도 못 해내는 그런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소위 진짜 그리스 말로 지금 현재 상황이 아포리아 기럽음입니다. 뭔가를 찾아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뭐를 봐야 되냐? 당위 문제도 그렇지 통일을 국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냐? 영토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인구도 금방 1억 가까이 갈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 우리 내수만 가지고도 돌아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그런 정도로 영토와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옆에 지금 거기 연변자치구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선족이 무슨 조선족 고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통일된 대한민국의 조선족은 분명히 한국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그렇게 영토보다는 어떤 고대 이 국경의 개념이 얕아지면서 가경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대한민국은 정말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다른 국가일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밸런스의 역할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주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뀌는 그런 지역의 밸런스로서는 등장을 할 겁니다. 국가 전략상 반드시 성취해야 될 대전략상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세 가지 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세대 내세의 축입니다. 이건 남과 북과의 관계가 있고 북에는 북북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쪽 안에는 남남 갈등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세대 외세의 축이 있습니다. 한미관계, 북미관계 이 내세대 외세의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외세대 외세의 축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 미러시아 간의 관계, 중러시아 간의 관계, 중일 간의 관계 이 세 가지 축이 교차를 하면서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고 가면서 하나의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현상유지틀이 잘 깨지지도 않고 도대체 통일을 만들어낼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남북관계는 힘의 관계라고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북관계에서 한쪽이 지금처럼 압도적이라 해도 나머지 두 축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일을 만들어내기가 이게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이 무엇이냐?
전 세계 국제 질서가 재편하는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흔히들 레벨 오브 어널리시스라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봅니다. 맨 위에 국제관계, 이게 양극이냐 단극이냐 뭐 다극이냐, 그 다음에 그 국가 간의 관계는 어떠냐, 국가들은 어떠냐, 밑에 리더들은 리더십은 어떠냐 쪼개서 보는 성향이 있는데, 맨 위에 국제관계가 정해지면, 안정이 되면, 이게 단극체제든 다극체제든 정해지면 그게 올라서 있는 국가들 이외의 국가들은 스스로 원해서 거기 속해지는 부분이 아닐 때도 있고, 스스로 원해서 속해졌다 손 치더라도 움직이는 공간이 한계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소 간의 양극 체제가 끝나고 미국 유사 단극 체제가 쭉 유지가 되어 오는 게 중국이 본격적으로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 그거 싫어. 그래서 푸틴이 승전기념일날 미국 단극체제 용납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이 자기들 국방백서에다가 미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양으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통일기입니다. 큰 위의 국제정세가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가겠느냐? 저는 10년 정도라고 봅니다. 왜 10년이냐?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에 무인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무인기가 이착륙하는 게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에 유인기가 이착륙에 얼마 전에 성공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은 정확하게 공격형 무기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지금 중국이 착륙을 시킨다 해서 그 전단을 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완전히 습득되는 것까지를 10년 정도 세월이 걸린다고 봅니다. 미국의 사례에서나 기타 등등을 보면. 그럼 10년 후에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끌고 대양으로 나갔느냐 못 나갔느냐가 신국제 질서가 어떻게 결정났느냐는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는 통일기입니다. 거기서 풀어야 될 숙제가 핵 문제입니다. 이게 풀린다면 전 통일로 다가갔다고 봅니다.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저쪽의 레짐의 네이처가, 레짐의 본성이 바뀌었든지 레짐이 변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국제정세하에서 외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저는 미국이 우리한테 사드 얘기를 툭툭 던지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이 언제 전략무기 필요한 거 갖다 놓을 때 우리하고 상의하고 갖다 놓은 적 있냐? 사드보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 딸려오는 이제 뭐 엑스밴드 레이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엔 아마 뭐 한미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니네 누구 편이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간에 지금 외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고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이것이 바로 통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한중 간에 우리가 지금, 미중 간에 우리가 지금 양쪽 사이에서 외교를 펼치는 것은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중소 간에 했을 때는 이 같은 불락 안에 소속이 된 거고, 지금 현재는 잠재적 적국으로 인식하는 두 대국을 요리를 해 나가면서 통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정말 지혜가 모아져서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이번 10년 안쪽에 우리가 통일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뭐 아까 두 분 발제자님들 다 북한 주민의 우리가 인심을 사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저희가 전 정권에 대해서 뭐 조금 비판을 했던 부분이 북한의 지원 부분을 비판을 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지원을 했으면 북한 인민들한테 친남한 정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북관계가 경협도 그렇고 이런저런 부분을 빨리 좀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저쪽을 끌어당기는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저희한테 남은 시간은 길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국가적 대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토론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문원 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가설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는 이 시기가 찬스가 온 거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의 도전이 또 있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남궁영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입니다.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궁영입니다. 우리가 남북문제, 통일 문제를 수도 없이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문제, 통일 문제가 정말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기본 인식과 인정,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북 정책은 좋은 정책은 없다. 나쁜 정책과 더 나쁜 정책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합니다. 이건 제 특허입니다. 왜냐하면 대북 정책의 문제가 야가 보는 진보가 보는 보수 정권 또는 보수가 보는 진보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고 성과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액터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수적 접근을 하건 진보적 접근을 하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복잡성과 그다음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액터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조급하게 그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에 대한 성과를 자꾸 요구한다면 모든 정부의 정책은 다 실패하고 더 나쁜 정책과 나쁜 정책 사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북 정책은 그 대상을 좀 넓게 봐야 됩니다. 말이 대북 정책이니까 마치 그 대상이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대북 정책의 폭도 좁고 성과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의 그 대상은 첫째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대북 정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또는 잘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국제사회가 대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북한은 세 번째 대상입니다. 또 그 북한도 그의 당국과 주민은 대북 정책으로서의 대상으로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북 정책의 의미를 넓게 접근해야지만 대북 정책을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마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정책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시야도 좁고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토론이니까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북한의 투 코리아 팔러시 여기 두 개의 조선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서로 싸우지도 말고 그렇다고 진하게 애정 표시도 필요 없지만 각자 잘 살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죠. 어떤 면에서는 이전부터 저희가 북한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정말 정확히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면 결과적인 정책은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홀로 살 수 없는 북한입니다. 기본적으로 홀로 줄을 팔 수 없는 북한이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 추진하는 핵무기 개발, 북한이 갖고 있는 세습 독재, 이러한 특성들은 북한 스스로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의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1년 6개월은 어떤 시점에 경제가 좀 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경제 위기는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건 누가 그것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한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더 심하게 제재할 겁니다. 북한이 세습 독재를 계속해 나가면 세습 독재를 해나가면서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북한의 사회의 안정과 도전과 이런 부분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즉 북한이 갖고 있는 특성인 경제적인 어려움, 개혁 개방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핵 개발의 지속, 세습 독재의 지속, 이건 북한 스스로를 혼자 조용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겠지만 제 토론문을 보면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역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계속 도발할 겁니다. 김정은이가 나쁜 사람이거나 김정은이가 바보거나 무슨 깡패라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북한이 필요한 것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도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할 것이고 그런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잠시 웃어주고 잠시 선물을 준다고 도발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접근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그 속성상 도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그 도발을 어떻게 약하게 또는 하지 못하게 하는 접근을 해야지 그냥 같이 웃으면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접근은 너무 근시적이다. 또 하나는 그래서 포괄적 평화를 우리 김기식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남북관계 그거 바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는 남북한만이 아니라 한미 간에도 미일 간에도 미국과 영국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국가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도 갈등 많죠. 역사 문제도 있고 독도 문제도 있고 중국하고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은 그러한 문제를 일본과 중국이 또는 우리가 군사적 도발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즉 군사적 도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대상은 그 시기의 적입니다. 총체적으로 적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국가와 국가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군사적 도발로 해결하겠다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의도적으로 침해하겠다는 그 대상은 그 순간엔 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발을 하는 대상을 그냥 포괄적 평화 또는 우리가 웃어주면 그쪽도 괜찮다라고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하나의 그 제시가 중년 부부론입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은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관계가 안 좋은 남북 관계를 위해서 중년 부부라는 주제를 가져와서 애타게 뜨겁진 않더라도 미지근하더라도 이혼하지 말고 계속 잘 살자. 애들주 있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엇을 가정하느냐. 정상적인 중년 부부. 애정만 약간씩은 정상적인 중년 부부를 가정하는 겁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남편으로 한다면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조울증, 우울증에 있는 상당히 위험한 부인이에요. 그럼 이런 조울증, 우울증이 있는 위험한 부인은 최근에는 어떤 엄마가 애도 죽였더라고요. 부엌에 칼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되고 애도 따로 둘만 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적인 것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좋게 하면 상대도 좋게 한다. 국제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냉전에 있어서 이 탈냉전기를 현실주의자들이 국가 간의 갈등기라고 본 경우도 있지만 많은 자유주의자는 탈냉전기는 상당히 평화기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화기라고 주장하는데도 근거가 있어요. 탈냉전기에 국가와 국가가 평화로운 이유는 탈냉전기에는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커가고 국제 규범이 더 성숙되기 때문에 평화로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지금 북한에 적용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일종의 남북 간의 경색이 마치 보수 정부의 원칙적인 대북 정책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색된다는 논리들이 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보수 정부의 원칙 있는 접근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도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북한의 인식을 정확히 하고 그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옳은 행위를 했을 때 매우 옳은 행위를 칭찬하는 선물을 포함한 대응을 북한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정말로 아픈 대응을 하는 이런 접근만이 장기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안정시키면서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여기는 바로 보수 진보가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 정부가 더 잘하고 있고 진보 정부가 못하고 있다거나 그 반대가 아닙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자기의 정책과 어떤
사고대로 접근을 하는데 문제는 북한이라는 액터가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의 정책과 방향은 각자가 하더라도 큰 틀은 북이 좋은 행동을 보였을 때 더 좋은 대응을, 북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아픈 대응을 하는 큰 원칙 속에서 보수 진보가 각자의 정책을 해나가면서 서로 잘못이 북한이 아닌 상대에게 있다고 싸우지 않는다면 남남 갈등도 상당히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 교수님의 치열한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제약상 제가 남궁 교수님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현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입니다. 앞에서 발표들이 있었고 토론을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토론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참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남관계를 우리가 놓고 볼 때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한편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방식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 판단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그 현재 정치, 경제, 대외 관계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치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 내부 정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체제가 집권 4년 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40년 정권을 지향하는 김정은 체제가 5년 단임제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의 이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자신들의 내부의 권력을 쌓아가는 데서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펼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예를 들면 장성택 행정부장 처형,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부도덕하고 그 천륜을 끊는 그런 정책으로 읽혀지지만, 그러나 김정은 체제 자신들이 볼 때는 30년, 50년 정권을 지향한다면 그 정도의 충격요법은 감수한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북한 내부적으로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은 체제가 자신의 도전할 수 있는 그룹들을 초기에 정리하면서 내부적인 정치적 안정성들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정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또 그 디테일한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불안정하게 가는 것 같지 않다.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저항이랄지 거기에 대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그 반발의 그런 움직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북한 내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조영기 교수님과의 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남궁영 교수님과의 생각도 좀 제가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북한 경제 상황이 나쁘죠. 좋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과거의 김정일 정권, 김정일 체제 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북중 국경지대를 5박 6일 동안 1,300km를 계속 다녔습니다. 15개 통상구, 그러니까 세관 중에서 9개 세관을 쭉 지나면서
본 느낌은 몇 년 전에 봤던 느낌보다는 조금은 활기찬 그런 경제 상황으로 저는 판단들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 활동이랄지 또는 북중 경제 협력의 심화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남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객관적으로 북한을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중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구조화되고 있고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북한의 대중 경제 종속은 거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구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적인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는 이 흐름 속에서도 역시 북한은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기생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는 돌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의 그 통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대외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대외 환경을 풀어가는 방식은 그렇게 제대로 적극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잘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내부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대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하나 대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 관계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북한이 남 관계를 대외 관계 n분의 1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 관계의 비중, 포션을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 대중, 대미, 대일 관계 또는 대러 관계 또는 대외국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남관계 비중은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이건 거의 특별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그 북한의 내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본다면 북한 내부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저는 현재로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조영기 교수님이 플랜 A, 플랜 B를 말씀을 하셨고 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그 평가는 그것이 단순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정부로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북한의 급격한 붕괴의 그 가능성들이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리 정부의 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자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마음을 얻으러 가는 우리 길에 있어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과 최고 지도부입니다. 이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마음을 얻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얻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 마음을 얻는 경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는 마음을 얻는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것이고 그 과제는 역시 북한의 최고 지도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이 부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병행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 마음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또 그 마음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제시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 방식들은 출발 과정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간략히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제가 볼 때는 남한에 있는 게 아니고 전 중국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인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팽배해 있고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는 북한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정치보다는 경제입니다. 그 경제 부분이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환상 또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러움 또는 중국제를 80% 이상 쓰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그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남한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다. 이 중국에 있는 마음을 최소한 중국에도 절반 있게 하고 남한에도 절반 있게 하는 그런 방식들을
빨리 찾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우리에게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와 토론은 마쳤는데 이미 시간이 예정된 4시 40분을 넘겼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청중으로부터의 질문과 코멘트는 받지 못하고 단지 발표자 두 분께 1분씩 토론에 대해서 리플라이를 해주시고 이 패널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영기 박사부터.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정문원 의원님이 통일을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전략으로 만들자고 그러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뒤에서 많은 노력들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원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이 조금 틀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나서 경제정책 기조로 발표한 거가 경제 핵 병진 발전 노선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핵은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폐쇄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대외 관계를 확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 지향성이 반대 방향이다. 이 두 개의 반대 방향에서 나오는 정책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표면이 아니라 좀 밑바닥에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돼서 콜택시가 나타났는데 콜택시의 요금은 북한의 인민폐를 받지 않고 달러와 위에나를 받습니다. 달러와 위에나를 받는 것은 북한의 권력 전체주의의 동심원의 핵심에서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달러가 부족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시장에 콜택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콜택시의 이면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김건식 교수께 부탁합니다. 네, 우리 정문원 의원님 국제정세에 대한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고 특히 이제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제 5년제 단위입니다만 이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 저 개인적으로 한 15년에서 20년이면 저는 통일의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장래죠, 사실은. 그러면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것이 대내적으로는 제가 볼 때 가장 급선무는 남남 갈등의 해소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통일의 순간이 와도 지금과 같은 남남 갈등의 심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정치 지형의 어떤 대립 관계, 이런 것들이 온전한 상태에서 통일의 순간이 오면요, 그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인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45년 해방이 축복이었지만 해방은 결코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분단과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으로 이어졌죠. 15년 뒤에 20년 뒤에 통일이 옵니다만 그 통일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게 반드시 축복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대내적으로 남남 갈등의 해소라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 회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대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 주민의 마음을, 친남들을 높이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관계에서 우리 정문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중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도의 통일들을 실제로 갖고 낼 것인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사실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지혜로운 전략과 비전과 철학과 고민을 계속 하는 사람만이 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통일에 대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궁영 교수님이 질문하신 코멘트 하신 부분에서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북한이 문제라는 인식에 그건 100% 맞습니다만, 그게 북한 원제론이
거의 환원주의적으로 가서 모든 문제나 모든 대책의 시작을 북한 원전으로 시작해버리면 제가 볼 때 좀 대안이 좀 별로 없은 그런 좀 그 미흡함이 있어요. 그래서 당군영 교수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그 북한을 그 도발의 책임이 있고 북한의 원죄가 있고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런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가에 대한 더욱더 또 많은 고민들을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통일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통일이 정말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과 토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패널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